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참 서글프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공감하는 말일 겁니다. 여기 평생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한 아버지 영수 씨가 있습니다. 영수 씨의 삶은 오로지 아들 민재 하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내고 호라비의 몸으로 젖동량을 해가며 키운 아들이었기에 영수 씨에게 민재는 아들이자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그런 애끓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창시절부터 쏙 꽤나 썩이는 문제아였습니다. 학교보다는 당구장을 좋아했고 공부보다는 주먹질이 앞섰던 아들 때문에 영수 씨는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 해야 했고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뼈 빠지게 모은 돈을 허공에 날리기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이 넘도록 자리도 못 잡고 빈둥거리던 민재가 어느 날 참해 보이는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수진.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누가 봐도 민재에게는 과분한 재혼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가 왜 우리 아들 같은 놈을 좋아할까?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수진 씨는 영수 씨의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완벽한 며느리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과거를 다 알고도 감싸 안았고 무엇보다 홀로 사는 영수 씨를 끔찍하게 챙겼습니다. 주말이면 찾아와 반찬을 채워놓고 영수 씨의 낡은 옷을 빨아 다림질해 놓았습니다. 싹싹하고 애교 넘치는 며느리 덕분에 무뚝뚝했던 민재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조상님이 도우셔서 며느리 복이 터졌구나.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구나. 영수 씨는 그동안 아들에게 가졌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2년 영수 씨의 가정에 더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손주의 탄생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을 때 영수 씨는 산부인과 복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핏덩이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뭉클함, 내 핏줄이 이어졌다는 안도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며느리 수진 씨의 효심은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영수 씨에게 매일 영상통화를 걸어 손주의 재롱을 보여주었고 아버님, 손주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세요? 얼른 오세요. 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영수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 네 집을 드나들며 손주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버님, 저랑 민재 씨가 상의해 봤는데요. 아버님 혼자 그 넓은 주택에서 적적하게 지내시는 거 저희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제 손주도 태어났고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아버님 따뜻한 밥 해드리고 손주 재롱도 매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님, 저희랑 합치세요. 옆에 있던 아들 민재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저 이제 정신 차렸잖아요.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손주 크는 거 옆에서 지켜보시는 게 남은 인생의 낙 아니겠어요? 영수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늙은 호라비 냄새 난다고 싫어할 법도 한데 먼저 같이 살자고 손을 내밀어주는 자식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사실 영수 씨도 혼자 지내는 밤이 무서워지던 참이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덜컥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들여다봐 줄까 걱정되던 차에 자식들의 제안은 구원의 동화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수 씨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4층짜리 상가 주택이었습니다. 1층과 2층에서는 월세가 나오고 3층과 4층은 주인 세대로 쓰고 있는 시세가 꽤 나가는 건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들어와 살려면 3, 4층을 리모델링해야 했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속내에는 이 건물이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영수 씨의 고민을 눈치챘는지 쐐기를 박는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금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상속세 때문에 골치 아프실 거예요. 저희가 모시고 살 건데 기왕이면 미리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그 돈으로 건물 관리도 더 잘하고 아버님 노후도 황제처럼 모실게요. 맹세해요, 아버님. 아들 민재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믿어주세요. 저 예전에 그 망나니 민재 아니에요. 아버지 건물 제가 목숨 걸고 지키고 불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 등에서 안 내려오게 할게요. 영수 씨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자식 줄 것인데
미리 주고 편하게 대접받으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와 매일 함께할 수 있다는 유혹이 너무나 컸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상가 주택과 예금 통장 대부분을 아들 명의로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증여 절차를 받는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으며 영수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당부했습니다. 이건 내 피고살이다. 너희 믿고 다 주는 거니까 나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약속 지켜라.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하늘처럼 모실게요. 그 눈물을, 그 맹세를 영수 씨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것이 악어의 눈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증여 등기가 완료되고 아들 부부가 영수 씨의 집으로 들어온 지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짐 정리 때문에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국과가 지은 밥은 사라지고 냉장고에 며칠 묵힌 찬밥과 김치 쪼가리가 올라왔습니다. 영수 씨가 아가 국은 없니? 하고 물으면 며느리는 설거지통을 쾅쾅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누가 아침부터 국 끓여 먹어요? 바빠 죽겠는데 대충 드세요. 말투에서 아버님이라는 호칭은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 담긴 존경과 애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귀찮은 늙은이를 대하는 짜증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영수 씨가 말을 걸려고 하면 피곤해요. 나중에요 라며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손주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다던 손주를 며느리는 영수 씨가 안아보려고만 하면 기겁을 하며 빼앗아갔습니다. 아버님 손 씻으셨어요? 노인네 냄새가 애한테 배면 안 좋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영수 씨는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킁킁거려 보았지만 매일 목욕을 하는 그에게서 냄새가 날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만든 혐오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의는 넘어갔고 통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설마 그래도 쫓아내기야 하겠어? 하는 일말의 기대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영수 씨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팜플렛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푸른솔 요양원. 이름만 그럴싸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저금 요양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분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가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애 키우랴 아버님 수발 들랴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여기 계시는 것보다 또래 노인분들 계시는 곳이 더 편하실 거예요. 시설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입소하시는 걸로 예약했어요.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같이 살자고 효도하겠다고 해서 재산 다 넘겨줬더니 이제 와서 요양원에 가라고? 너희가 사람이냐? 짐승도 은혜는 안다는데 어떻게 아비한테 이럴 수 있냐? 영수 씨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 민재가 인상을 쓰며 나섰습니다. 아버지, 좀 조용히 하세요. 애께요. 우리가 뭐 아버지를 길바닥에 버린대요. 요양원 비용 우리가 다 댄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건물 주신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걸로 유세 부리지 마세요. 법적으로 이미 제 명의예요. 아버지 권리 없다고요. 그랬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기 위해 철이 든 척 효자인 척 연기했던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가면을 벗어던지고 쓸모없어진 아버지를 폐기 처분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눈을 내가 찔렀구나. 내 욕심이 내 어리석음이 화를 자초했구나. 그날 밤 영수 씨는 쫓겨나듯 작은 방에 갇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아들 부부가 희희낙낙하며 TV를 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저 늙은이 보내고 나면 리모델링 다시 하자. 4층은 우리가 쓰고 3층은 전세 줘서 투자금 회수하자. 그들의 대화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영수 씨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는 아들 부부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가마. 짐 싸놓을 테니 오후에 나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늙은이라 별 수 없구나 하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영수 씨는 짐을 싸는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친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들 부부가 영수 씨를 요양원으로 데려가려고 차 대기를 시켰을 때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요양원 가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봐라. 아들 민재가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유언장이라도 미리 써두셨어요? 하지만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훔쳐보던 며느리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부담부 증여 계약서와 공증 각서였습니다. 영수 씨는 재산을 넘길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무사 친구의 조언을 받아 안전장치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증여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3조 수증자 아들은 증여자 아버지와 한 집에서 동거하며 사망 시까지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증여자를 학대, 유기 또는 시설로 보내려 할 경우 본증여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 일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라는 법무사의 말에 대충 찍었던 서류가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영수 씨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운 줄 알았냐? 머리가 굳어서 바보가 된 줄 알았냐? 나는 너희를 믿었지만 세상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써둔 각서다. 너희가 어젯밤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작당한 내용 내가 방 안에서 다 녹음해뒀다.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밥짓거기 주고 구박한 거 내가 일기로 다 써놨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 망은 행위다. 불효자는 재산을 토해내야 한다는 법이 있다 이 말이다. 아들 민재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등기 다 넘어갔는데. 이거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종이 쪼가리? 그래,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지져봐라. 내가 지금 당장 변호사 사서 소송 걸 거다. 그리고 이 건물 가압류부터 걸어 놓을 거다. 너희가 내 재산 가지고 춤추는 꼴 절대 못 본다. 영수 씨의 반격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길로 변호사를 선임해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지만 부담부 증여의 조건이 너무나 명확하게 위배되었고 영수 씨가 확보한 녹음 파일과 증거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들의 불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수 씨는 이 사실을 친척들과 아들 부부의 회사에도 알렸습니다. 내 아들 놈이 재산 미리 받아먹고 아비를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수 씨 인맥으로 회사를 다니던 아들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감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 내에서 페류나로 낙인 찍혀 왕따를 당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 부부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영수 씨의 집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며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용서? 너희는 이미 선을 넘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너희는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했다. 짐승도 제 새끼 위할 줄은 아는데 너희는 짐승보다 못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집에 발 들릴 생각 마라. 결국 1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영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아들은 원고 아버지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 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미리 땡겨 쓴 대출금은 고스란히 그들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쫓겨나던 영수 씨의 집에서 나갔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 내 탓을 하다가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영수 씨는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쾌적한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남은 돈은 신탁에 맡겨 자신이 죽은 뒤에는 사회에 기부하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아들이나 손주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였습니다. 영수 씨는 가끔 실버타운 정원을 거닐며 생각합니다. 비록 핏줄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존엄을 지켰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아이 역시 그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랄 것을 알기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리움을 삼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내 손에 쥔빵을 다 내어주면 상대방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굶겨 죽이려 할 수도 있다는 비정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사랑은 뜨겁게 하되 지갑은 차갑게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영수 씨가 피눈물로 써 내려간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혹시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영수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식의 효도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주어지면 감사한 선물일 뿐이니까요. 오늘 밤 영수 씨의 고독하지만 당당한 홀로서기를 응원하며 사연을 마칩니다.